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딸아이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빠 숨이 안 쉬어져요. 저는 나라를 지키는 외교관이었습니다. 33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 저는 그냥 무너지는 아버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돌아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나라에서 한국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칼리드 빈 라시드 알라이안입니다. UAE 외교부에서 33년을 일했습니다. 안보협력국 차관보를 지냈고 왕실 직속 외교 특사로 일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했고 미국과 유럽, 아시아를 수백 번 오가며 외교 일선에서 뛰었습니다. 저희 가문은 UAE 건국부터 함께했습니다. 이 나라가 사막 위 텐트촌에서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 가족은 곁에서 지켜봐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하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딸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새벽 2시 47분이었습니다. 집에서 3km도 안 되는 곳에 탄도 미사일 한 발이 떨어졌습니다. 집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튕겨나오듯 일어나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비명이 들렸습니다. 제 막내딸 파티마의 비명이었습니다. 17살짜리 아이였습니다. 방구석에 웅크려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안아 올렸을 때 아이의 심장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너무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빠른 박동이었습니다. 아빠 숨이 안 쉬어져요. 아빠 죽는 거예요? 파티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누라가 뛰어왔습니다. 큰딸 아말과 사라도 울면서 복도로 나왔습니다. 5 식구가 복도에 모여 서로를 껴안고 있는데 밖에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미사일이 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지하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누라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5 식구는 담요 한 장을 나눠 덮고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또 한 번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티마가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잠깐 멈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UAE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조 달러가 넘는 국부 펀드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세웠고 사막 한가운데 인공섬을 만든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돈과 기술이 제 딸의 머리 위로 날아오는 미사일 한 발을 막아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패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지킬 방패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낮고 천천히. 그 밤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공격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우디 국경 근처만 위협하던 미사일들이 이제 UAE 본토 깊숙한 곳까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부다비 국제공항 인근에도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두바이의 정유시설 근처에서도 요격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걸프 전체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파티마의 학교에도 긴급 대피 매뉴얼이 배포되었습니다. 하지만 파티마는 그날 이후로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큰 소리만 나면 몸이 얼어붙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17살짜리 아이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정상적인 일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파티마의 방 앞에 서서 아이가 잠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재에 들어가 앉아 한 가지 질문만 계속 되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아이의 하늘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 가족을 지킬 방패는 어디에 있는가? 돈은 있었습니다. 의지도 있었습니다. 없는 것은 단 하나. 지금 당장 하늘을 막아줄 무기였습니다. 기어 바꾸듯 저는 왕실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방공체계 확보가 국가 존망의 문제라고 직언했습니다. 왕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저에게 특사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세계 어디든 가서 지금 당장 작동하는 방공 시스템을 확보해 오라. 제가 가장 먼저 비행기를 탄 곳은 당연히 미국 워싱턴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 패트리엇을 보유한 나라. 수십 년간 우리의 동맹이었던 나라. 미국이라면 도와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동맹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믿었습니다. 낮은 톤으로. 하지만 워싱턴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동맹의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숨 고르기. 워싱턴에 도착한 것은 아부다비를 떠난 지 14시간 뒤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파티마의 공황 장면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도착하자마자 UAE 대사관 차량이 저를 국무부로 데려갔습니다. 중동안보협력국 부국장 리처드 콜먼과의 면담이었습니다. 국무부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안내받은 회의실은 본관이 아니라 별관 3층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외교 의전에서 회의실의 위치와 크기는 메시지입니다. 그 별관 소회의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손님이 아닙니다. 저는 불쾌함을 억누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콜먼은 10시 23분에 나타났습니다. 외교에서 23분의 지각은 실수가 아닙니다. 계산된 무례입니다. 콜먼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복상의 단추도 풀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기억납니다. 서류를 펼치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스터 칼리드, 패트리엇 건으로 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최소 18개월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꺼내며 상황의 긴박함을 설명했습니다. 아부다비 본토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것, 민간인 거주 지역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 공항과 정유시설이 사정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수치와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콜먼은 제 설명을 듣는 동안 3번이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33년 외교관 생활에서 상대가 시계를 보는 횟수로 관심도를 측정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3번은 관심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콜먼이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이 급한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패트리엇 시스템은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수출에는 의회 승인이 필수고 기술 보안 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운용 인력 훈련까지 포함하면 최소 18개월은 잡으셔야 합니다. 18개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8개월이면 1년 반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데 1년 반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콜먼 부국장님, 18개월이면 우리 국민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긴급한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콜먼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렷하게. 미스터 칼리드, UAE가 우리한테 매년 얼마를 쓰는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게 절차를 건너뛸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미국의 무기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허락할 때 받는 것입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무기를 사주고 미군 기지를 제공하고 미국의 중동 전략을 묵묵히 지원해온 나라에게 돌아온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UAE는 그냥 필요할 때 쓰는 기계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시도했습니다. 대금을 선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점, 최고 긴급 채널을 통해 승인을 앞당겨 달라는 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콜먼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담이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총 소요 시간 28분이었습니다. 14시간을 날아온 결과였습니다. 콜먼이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참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한국 같은 데서 싸구려 대안을 찾으시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쪽은 실전에서 쓰라고 만든 물건이 아니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콜먼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회의실에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싸구려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그리고 중국과 한묶음으로 취급했습니다. 긴 정적.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14시간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 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미사일 위협 아래 있는 제 가족이. 그리고 저는 빈손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에 내리자마자 아내 누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파티마 상태는 어떠냐? 누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학교에 못 갔어요. 새벽에 또 경보가 울렸거든요.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 로비의 소음이 멀어지고 귓속에 파티마의 비명만 메아리 쳤습니다. 아빠 숨이 안 쉬어져요. 18개월. 1년 반. 546일. 그동안 미사일은 계속 날아올 것이고 제 딸은 계속 잠을 못 잘 것입니다. 낮게. 프랑스에도 타진해봤지만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납기 12개월의 가격은 미국보다 오히려 비쌌습니다.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교관단 30명도 함께 왔습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는 사막에서 그들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UAE 군인들과 함께 뛰었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UAE 군이 완전히 독자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군 내부를 넘어 왕실까지 전해졌습니다. 공식 실사격 시연날이 왔습니다. 시연장은 아부다비에서 남쪽으로 180km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오전 7시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기온이 38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면 50도를 돌파할 것이 확실한 날이었습니다. UAE 국방부의 최고 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해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은 물론이고 합참의장, 방공사령관, 기술평가단장까지 왕실에서도 안보보좌관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이 시연의 결과가 곧 국가 방공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그 남자도 와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팔짱을 낀 채 한국 장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망할 것이라는 확신을 온몸으로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운용팀은 새벽부터 현장에 나와 최종 점검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단일 적어도 드론 요격이었습니다. 후티 반군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비행 패턴으로 프로그래밍된 표적 드론이 원거리에서 빠르게 접근해 왔습니다. 사막 위의 열기로 인해 대기가 일렁이고 있었고 지상 잡음이 레이더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했습니다.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포탑이 자동으로 회전하며 표적을 정조준했습니다. 기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짧고 정확한 사격이었습니다. 표적 드론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포착에서 격추까지 4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참관단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한 발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두 대의 드론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자주 사용하는 협동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첫 번째 드론을 기관포로 격추한 직후 포탑을 빠르게 전환하며 두 번째 드론에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두 표적이 모두 격추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7초였습니다. 이번에는 웅성거림이 아니라 짧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드론 한 대와 소형 미사일 모형 한 발이 동시에 접근하는 복합 공격 시나리오였습니다. 서로 다른 속도와 고도로 날아오는 두 가지 위협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격 통제 컴퓨터가 순간적으로 위협 우선순위를 판단했습니다.
더 빠르게 접근하는 미사일 모형에 먼저 미사일을 발사하고 곧바로 기관포로 전환하여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두 표적이 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 극한 환경 테스트였습니다. 기온이 51도까지 올라간 한낮이었습니다. 전자장비에게는 지옥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그 남자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표적 드론이 발사되었습니다. 레이더가 표적을 잡았습니다. 추적 조준 발사. 기관포가 불을 뿜었고 표적 드론이 격추되었습니다. 51도의 열기 속에서 장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오작동도 경고등도 없었습니다. 저는 슬쩍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팔짱을 풀고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상태였습니다. 여유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세 대의 드론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최고 난이도 시나리오였습니다. 모든 참관단이 숨을 죽였습니다. 세 대의 드론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포탑을 회전시키며 첫 번째 드론에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격추. 즉시 기관포로 전환. 두 번째 드론 격추. 다시 포탑을 돌리며 세 번째 드론을 조준. 기관포 발사. 격추. 세 대의 드론이 모두 하늘에서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11초였습니다. 5발 5중. 명중률 100%. 시연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UAE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참관석에서 내려와 한국 운용팀의 지휘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긴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그 악수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합참작전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일 줄 몰랐소. 적어도 방어에 관해서는 패트리엇보다 더 적합하다고 봐야 할 것 같소. 그 말을 듣고 저는 프랑스 그 남자가 있던 자리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이미 없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김치 냄새 나는 무기가 5발 5중으로 그의 입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기어 바꾸듯. 그리고 진짜 전쟁이 왔습니다. 비호복합이 실전 배치된 지 며칠 뒤였습니다. 새벽 3시 12분. 저는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합참작전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칼리드, 지금 즉시 합동작전본부로 와주게. 후티가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네. 저는 차를 몰고 20분 만에 작전본부에 도착했습니다. 작전실에 들어서는 순간 대형 스크린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레이더에 잡힌 비행체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미사일과 드론 편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후티 반군이 보여줬던 산발적인 공격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계획된 총공격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직접 작전을 지휘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란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방공 체계가 실전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UAE의 한국 의존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미사일 공격이자 동시에 한국 방산에 대한 전면 도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이 아부다비 방향으로 돌진했습니다. 저공으로 침투하는 순항 미사일이었습니다. 레이더가 표적을 잡았습니다. 추적 시작. 조준 완료. 발사. 미사일이 하늘에서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작전실에서 짧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이 이미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격추. 세 번째. 격추. 네 번째. 격추. 밤새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드론이 왔습니다. 순항 미사일이 왔습니다. 탄도 미사일까지 날아왔습니다. 저는 작전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군용 식량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요격 성공 표시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하나, 둘, 셋. 처음에는 긴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경외로 바뀌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또다시 밤이 왔습니다. 72시간. 이란이 보유한 최신 미사일과 드론 기술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72시간이 끝났습니다. 최종 집계. 날아온 위험 17발. 격추 17발. 단 한 발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작전실에 있던 UAE 장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환호보다 강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참의장이 한국 연락장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악수를 건넸습니다. 저는 작전실 구석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한국의 무기가 UAE의 하늘을 지켜낸 것입니다. 미국이 18개월을 기다리라고 한 그 하늘을, 프랑스가 김치 냄새라고 조롱한 그 무기가, 이란이 장난감이라고 비웃은 그 장비가 17발을 전부 막아냈습니다. 이란은 추가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중동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을 사실상의 항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식은 중동 전역에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카타르가 뒤를 이었습니다.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까지 걸프 협력회의 소속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한국 방산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뒤늦은 당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의 그 남자였습니다. 28분 만에 저를 내쫓았던 사람. 제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았던 사람. 그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미스터 칼리드, 패트리엇 건으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 승인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잠시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3년 외교관 생활에서 미국에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이미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18개월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통쾌하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세계를 사는 나라들인데 동맹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동맹이 위기에 처했을 때 18개월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자기 나라의 하늘에 구멍을 내면서까지 19일 만에 달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파티마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지던 그 밤 이후 공포에 질려있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달려와 안기며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은 밤에 잠이 잘 와요. 오늘 학교도 갔어요. 학교에 갔다고 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그 밤 이후 한 번도 가지 못했던 학교에 다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파티마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편안한 박동이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진짜로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4조 원짜리 계약보다, 17발 전량 격추보다, 17살 아이의 평온한 심장 박동. 마지막 아주 천천히. 저는 지금도 매년 서울을 방문합니다. 갈 때마다 국립현충원을 찾습니다. 거기에 잠든 분들이 지킨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의 하늘도 지키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한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겠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자기 하늘에 구멍을 내면서까지 달려와준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참으로 대단한 나라입니다.